딸로 태어난 내가, 게다가 딸만 셋인 과수원집 둘째였던 내가 아들 둘의 엄마로 20년이 넘게 살면서 도움을 받은 것은 역시나 책이었습니다. 물론 가족들의 도움도 무척 많이 받았고요. 특히 나의 엄마인 아이들의 할머니는 세상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정성과 사랑을 매 순간 담아 손자들을 양육하셨죠. 이 시간을 통해 엄마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엄마, 감사해요. 이제는 성인이 되어 군 복무 중인 두 아들을 그리워하고 염려하던 터에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켜켜이 쌓아놓았던 추억들을 소환해서 함께 먹던 음식도 해먹고 함께 여행 갔던 곳도 다시 가보고 묵혀있던 사진들은 이미 나와 있기도 하고 핸드폰에 저장해서 보기도 하고 SNS 할 수 있는 주말이면 그 사진 보내서 내 가족이 함께 추억 얘기하며 1년 가까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득 딸로 태어나 아들을 둔 엄마들이나 손자 양육에 동참하고 계신 할머니들께 이 책을 읽어드리고 싶어졌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 속 개수나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포레스트 북스에서 펴냈고 곽윤정님이 쓰신 아들의 뇌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아들 때문에 속 터지는 엄마, 말 못하는 억울한 아들.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어휴, 정말 원수가 따로 없다니까. 아들 키우는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짜증이 가득한 푸념을 자연스럽게 듣게 됩니다.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아들은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아들들이 사고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엄마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거나 몸을 날려서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혹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심부름을 하나를 시키면 엉뚱한 곳에 정신이 팔려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게임이나 동영상에 정신이 뺏겨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를 치는 상대가 바로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쳐주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고 화도 내게 됩니다. 특히 엄마들은 야단치고 달래고 속을 태우다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 키웠나? 라는 자책까지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아들을 낳고 키우면서 가장 애쓰고 힘들었을 엄마들이 너무도 엉뚱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들의 행동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마음이 힘든 상황을 너무 자주 겪게 됩니다. 그런 엄마들을 위해 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양육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도대체 아들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 녀석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더 나아가 아들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고민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과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의 뇌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뇌는 인간의 사고, 행동, 정서를 관장하는 중앙 통제 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성의 뇌를 이해한다면 아들의 사고, 행동, 정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아들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아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연령과 발달 시기에 따라 아들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요한 특징들을 설명하고 어떤 방법으로 양육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남성의 뇌, 아들의 뇌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찾고 집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점도 많습니다. 남성의 뇌가 가지는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언어와 관련된 능력이 여성에 비해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고통이나 아픔 등을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병이 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회에서 남성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남자답지 못하다, 남자가 왜 그렇게 소심하고 나약하냐라는 말을 알게 모르게 해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습으로 인해 남성이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 소가리를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단적인 증거가 남자 청소년의 자살입니다. 이들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자살률이 높으며 치명적인 자살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자 청소년에 비해 언어적인 표현이 서툰 남자 청소년들이 혼자 고민만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점은 교육과 노력에 의해 뇌는 얼마든지 발달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뇌가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고 아들의 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면 얼마든지 아들의 언어적인 능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의 발달은 상당히 천천히 때로는 더디게 발달한다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다 보면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고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때 아들을 자꾸 다그치거나 야단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것이 서툰 아들을 위해서 엄마는 감정 통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아들의 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한다면 아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들의 긍정적인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정적 시기를 기억하라. 똑똑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뇌가 발달한다는 말인데요.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뇌는 발달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규칙 혹은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늑대 소년으로 키울 것인가? 뇌가 발달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속적인 사용과 반복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휴벨과 톨스턴 비젤 교수는 원숭이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뇌의 기능이 정상인 아기 원숭이와 고양이의 눈 한쪽을 꿰매 다른 쪽 눈만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원숭이와 고양이는 3개월 동안 이 상태로 지냈는데 눈을 한쪽 꿰맨 것 말고는 모든 환경이 최고의 상태였습니다. 충분한 음식을 제공했고 어미와 함께 지내면서 사랑도 충분히 받게 했습니다. 3개월 후 꿰맸던 눈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3개월 동안 봉합되어 아무런 자극을 받지 못했던 한쪽 눈이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두 연구자는 원숭이와 고양이의 안구와 뇌의 후두엽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후두엽은 눈에 보이는 물체를 지각하고 인식하는 시각 피질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원숭이와 고양이의 안구는 정상이었고 망막, 동공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시각 피질이 있는 후두엽이었습니다. 눈으로 본 정보를 전달,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후두엽의 뇌세포 일부분이 파괴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실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뇌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좋아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파괴된다는 것이었어요. 뇌세포뿐만 아니라 뇌세포와 뇌세포를 잇는 시냅스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산속의 길과 같습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산 중에 사람이 발을 들여놓으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그 흔적을 따라 여러 번 반복해서 다니다 보면 어느덧 확실한 등산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니지 않은 길은 조금만 인적이 끊겨도 풀들이 무성해지면서 길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세포가 다니는 길인 시냅스에 뇌세포가 다니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은 도태돼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사라져 버리겠지요.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는 시냅스는 없어져 버립니다. 강조하자면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처음 할 때는 그 일과 관련된 뇌세포들 사이에 길의 흔적, 즉 시냅스가 생깁니다.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시냅스가 더욱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냅스도 사용하지 않으면 시들시들 말라가다가 결국 끊기게 되고 뇌세포도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단지 학습에 대해서만 이러한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인관계 기술, 정서 통제 및 조절 능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을 관장하고 담당하는 뇌세포가 모두 우리 뇌 속에 퍼져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무시무시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기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등의 행동을 연습해 보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그러한 기술과 능력이 없었던 사람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 늑대소년 속 주인공처럼 말이죠. 뇌 발달의 4단계.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소녀가 철새의 알을 우연하게 주워 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갓 부화한 철새 새끼들이 소녀를 자신의 어미로 착각해 낮이고 밤이고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각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외운 구구단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버리는 현상이죠. 각인은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생겨납니다. 발달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시기에 접한 자극은 쉽고 빠르게 기억되며 한번 저장되면 잘 잊히지 않습니다. 마치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환기가 잘 되는 것처럼 발달할 수 있는 창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인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영역과 능력이 동시에 결정적 시기를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역별로 가장 잘 발달할 수 있는 시기는 저마다 달라요. 의학자, 생리학자,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결정적 시기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뇌 발달의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1단계는 오감이 발달하는 단계로 0세부터 3세까지를 말해요. 아기의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인지, 정서를 비롯하여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학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감각 정보의 발달을 의미해요. 이 단계는 전두엽이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는 단계로 3세에서 6세까지를 말해요. 이마 뒤에 위치한 전두엽은 사고, 판단, 언어, 감정, 도덕성, 인간성 등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능과 작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다시 말해 이때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적 기능과 성품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시기인 것입니다. 3단계는 언어 발달의 단계로 6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은 주로 측두엽인데요. 3단계 이전까지 모국어를 학습했다면 2단계부터는 모국어와 다른 언어를 구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4단계는 시각 피질이 자리 잡고 있는 후두엽이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는데요. 시각 피질의 발달 덕분인지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외모에 특별히 신경을 쓰며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인지하는 자아 개념을 갖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결정적 시기를 맞게 되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양육 환경의 초점이 단계별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환경과 자극을 한꺼번에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결정적 시기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 삼총사, 생명, 감정, 이성.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기관인 뇌는 인간의 신체 중 가장 복잡하고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경회로 덩어리입니다.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인간 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5%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쉽고 명확하게 뇌에 관한 설명을 하는 이론이 있는데 바로 삼위일체 뇌 이론입니다. 과학자 폴 맥린이 주장하는 이 이론은 뇌를 생명, 감정, 이성이라는 세 가지 중요 역할로 구분해서 뇌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뇌는 뇌간, 변연계, 되뇌피질이라는 세 곳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뇌의 3층 구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시다. 생명 담당꾼, 뇌간. 뇌의 가장 안쪽에 자리하고 있는 뇌간의 주된 기능은 생명 유지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죠. 뇌간의 별명은 파충류의 뇌예요. 파충류부터 뇌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약 5억 년 전 인간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들은 현재 인간과는 다른 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크기도 매우 작고 흡사 유인원에 가까운 뇌 모습을 하고 있는데 뇌간만큼은 오늘날 인간의 뇌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뇌간이 생명의 뇌라고 불리는 이유는 척수 때문인데요. 뇌간은 척추 속 신경세포에 해당하는 척수의 맨 윗부분이 점차 확대되고 커지면서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척수가 변형되어 만들어진 뇌간에서는 척수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기본적인 호흡, 혈압, 심장박동 등 중요한 생명반사의 기능입니다. 이와 같이 척수가 변형된 뇌간은 파충류 이상의 동물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뇌간이 손상되면 뇌사 상태가 되는데요. 뇌사란 말 그대로 뇌가 죽었다는 뜻으로
생명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기와 같은 장치에 의해서 숨을 쉴 수 있고 인공 심폐기가 작동해야만 심장이 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뇌관이 작동하지 않아서 기본적인 생명 유지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뇌사와 식물인간은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식물인간은 말 그대로 식물과 같은 인간을 의미해요. 화분에 있는 꽃이나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호흡을 하면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나 식물은 혼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즉,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은 살아있으나 나머지 다른 기능은 멈춰 있는 상태가 식물인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뇌사는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식물인간의 경우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도 깨어나기도 합니다.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뇌간의 기능 중 하나가 싸울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른바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난다든지 무서운 개를 맞닥뜨리게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자신도 모르게 발이 움직여 도망을 치게 되잖아요. 혹은 아무런 판단 없이 강도나 개와 맞붙어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에 대한 반응 양상입니다. 이런 반응은 갑자기 어떤 위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명령을 내리는 곳이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담당하는 뇌간인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원초적인 작동을 하는 것이죠. 뇌간의 활성화를 보면 의아하게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뇌간의 활동량이 훨씬 많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남성이 여성보다 생명이 위협받는 장면에서 더 빠르고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강도나 개를 만났을 때 뇌간에서는 위험 신호를 재빨리 알아차리고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반응을 보이는데 남성의 경우 위험한 순간을 만나면 마치 그렇게 행동하도록 훈련되어 있는 존재처럼 본능적으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러한 남성의 빠른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은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왕성해지는 사춘기부터 더욱 뚜렷해지는데요. 감정이 발생되는 변형계에서 불안, 분노, 두려움 등을 느끼게 되면 그 감정 정보를 재빨리 뇌간으로 보내 그에 맞는 반응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여성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변형계에서 감정이 잔뜩 발생하면 이 정보가 뇌관이 아닌 대뇌피질로 이동하기 때문인데 대뇌피질에서는 생각과 판단을 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이 엄마의 잔소리를 듣거나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쉽사리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이때가 바로 뇌간이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변형계에서 발생한 감정 정보가 뇌간으로 전달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이 부분만 알고 있어도 아들의 돌발적인 행동이 조금은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정 담당꾼 변형계.
변연계는 3층 구조 중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으며 별명이 감정의 뇌입니다. 파충류들은 뇌관은 가지고 있으나 변연계가 없어요. 포유류와 영장류 이상 뇌는 동물부터 변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충류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만 포유류와 영장류는 감정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변연계의 존재 유무는 동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요? 단순히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없고의 차이일까요?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감정이 없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뱀들의 행동으로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뱀들은 배가 고프면 자기의 새끼나 알을 먹어치운다고 해요. 파충류는 뇌관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행동만을 하는 것이죠. 변연계가 있어 감정을 느낀다면 자신의 알이나 새끼가 가엾고 안타까워서 잡아먹을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변연계에서 발생하는 감정 덕분에 우리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내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는데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변연계에서는 감정이 발생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만반의 준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두려움, 공포를 느낄 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에 힘이 들어가고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요동치며 다리에 피가 몰리게 되는 등 몸에서는 온갖 방어태세가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에 대한 방어 및 준비태세는 위험을 감지하는 감정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해요. 감정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하여 몸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감정을 전달하는 방향 역시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변연계에서 감정이 발생하면 여성의 뇌는 그 감정 정보를 대뇌피질로 보냅니다. 정보를 판단하고 조절하고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장소로 감정을 보내는 것이죠. 반면 남성의 뇌에서는 변연계에서 감정이 발생하면 감정 정보를 뇌관으로 보냅니다. 감정이 번개와 같은 속도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감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딸들은 아침에 엄마의 잔소리에 짜증이 나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한바탕 수다를 떨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본 모습으로 돌아가거든요. 감정을 대뇌피질해서 처리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들은 하루 종일 뚱해 있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친구에게 괜한 분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아들의 뇌에서는 감정을 대뇌피질해서 통제하기보다는 뇌관으로 전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감정을 처리하지 못했다면 그 속에서 계속 휘말려 있는 것입니다. 해마는 알고 있다. 변연계에서 감정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기억을 다루기도 하는데 바로 기억장치인 해마가 변연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해마는 새로운 내용을 배우게 되면 그 내용을 머물게 하면서 학습과 기억이 되도록 하는 기관으로 변연계가 손상을 입게 되면 기억과 새로운 학습은 불가능해집니다. 최근에야 해마가 기억장치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심한 발작 증상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뇌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뇌의 축두 옆부분과 변연계의 편도체, 해마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해마와 편도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뇌전증 치료를 위한 절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수술을 한 이후부터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이나 약속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알게 된 사람과 인사를 하고 돌아서면 즉시 그 기억은 까맣게 사라져버리고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다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새롭게 배운 단어나 공식도 잘 기억하지 못했고요. 마치 학습 능력을 상실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수술하기 전의 기억은 온전히 그대로지만 수술한 이후부터의 기억은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안 된 일이지만 이 수술로 인해서 해마가 새로운 학습이 기억되도록 머무르는 장소라는 것이 비로소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기억장치가 변형계에 있을까요? 기억은 인지적인 기능인데 당연히 대뇌피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억의 내용을 곰곰이 따져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래 잊히지 않고 기억에 남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로 감정이 실려 있는 내용들입니다. 선생님께 칭찬을 받으며 공부한 내용은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의 얼굴은 두고두고 잊어버릴 수가 없고요. 이렇게 기억이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들이 뇌에 잔뜩 전달되면 그 내용들이 해마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감정 정보가 함께 남긴 내용들은 기억이 지속되도록 저장되는 것입니다. 통제 담당꾼, 대뇌피질. 뇌의 가장 바깥쪽에 자리 잡고 있는 대뇌피질은 진화적으로 볼 때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으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며 바른 인성과 도덕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대뇌피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인간이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대뇌피질에서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뇌피질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5에서 10% 정도밖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살아있는 뇌의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관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구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대뇌피질의 기능은 대체로 위치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할 정도로 많이 알려진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이 바로 대뇌피질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위치에 따라 대략적인 기능과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전두엽. 전두엽은 4개의 엽 중 가장 부피가 크며 인간이 똑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역할은 물론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전두엽은 특이하게도 감정의 뇌에 해당하는 변형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는 기능이라고 하면 숫자, 말, 글, 기호 등을 다루는 것만을 떠올릴 수 있는데 전두엽은 이러한 상징 기호뿐 아니라 변형계에서 발생한 감정 정보도 적합한 방식으로 통제하고 처리하기도 합니다. 특히 전두엽 중에서도 눈썹과 눈썹 사이의 이마 부분에 해당하는 전전두엽에서는 도덕성을 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전두엽이 망가지거나 손상을 입으면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 예로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아드리안 레인 교수는
38명의 남녀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뇌를 연구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도덕성을 다루는 전전두엽이 차지하는 부분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두엽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기억, 판단, 계산 등의 인지 능력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인성과 도덕성에도 문제가 생겨서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르는 범죄자가 될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들의 뇌는 딸에 비해서 전두엽의 발달이 상당히 더딥니다. 또래 남학생과 여학생의 전두엽 활성도를 비교해보면 딸의 뇌에서 훨씬 활성화가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의 뇌는 딸의 뇌에 비해서 감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부숴놓든지 공격적인 언행을 하는 경향이 높은 편입니다. 언어의 마술사 축두엽. 축두엽은 관자놀이뼈의 안쪽, 자매와 운의 양쪽에 각각 위치합니다. 축두엽에는 청각피질이 있어서 듣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그래서 축두엽에 문제가 생기면 귀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귀를 통해 어떤 소리가 들어와도 그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좌뇌에 있는 좌측 축두엽은 언어학습의 핵심 중추로 언어를 배우고 말을 습득하며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모국어와 외국어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우뇌에 있는 우측 축두엽은 같은 소리를 인식하지만 악기의 선율이나 멜로디, 사람들의 말 속에 실려있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어떤 뉘앙스로 말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데 우측 축두엽이 고장나면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누군가 비웃는 말투로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해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서 자신을 칭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내 몸 차렷, 두정엽. 머리 위쪽에서 뒤쪽을 향해 내려가는 지점에 위치한 두정엽은 몸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 기능과 현재 몸의 상태, 몸의 각 부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합니다. 요가나 스트레칭을 처음 할 때 팔, 다리, 허리 등을 바른 자세로 취하게끔 명령하는 것이 바로 두정엽의 역할입니다. 또 다른 역할은 눈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인식하는 것인데 주로 후두엽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두정엽에서 담당합니다. 눈을 통해 들어온 정보는 현재 몸이 있는 장소를 인식하고 몸의 균형을 잡도록 도움을 줍니다. 뒤통수에 눈이 달렸네. 후두엽. 후두엽은 뒤통수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인식하는 시각 피질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눈을 다치지 않아도 후두엽이 손상을 입거나 사고로 다치게 되면 눈앞의 사물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없게 되고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해도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뒤통수에 대뇌피질이 손상된 환자가 눈을 전혀 다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각적인 장애를 겪게 되어 사물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후두엽은 사물의 위치, 빠르기, 크기 등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색, 모양, 질감 등에 대한 정보를 처리합니다. 지도를 보거나 지하철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것 역시 후두엽 덕분이지요. 왜 아들은 눈치가 없을까? 몇십 년 전 베이어덜이라는 학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머리둘레가 훨씬 크기 때문에 남성이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인간의 언어 중추를 발견한 외과 의사 브로카는 여성이 남성보다 뇌가 작기 때문에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뇌가 작다고 해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9에서 12% 정도 뇌가 작은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차이는 태아 때부터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뇌와 딸의 뇌를 구분할 수 있는 차이를 뇌의 기관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욕구덩어리 아들의 뇌. 인간 뇌 구조를 보면 뇌의 가장 안쪽에 간뇌가 있습니다. 간뇌는 주로 내장, 혈관과 같은 자율신경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간뇌 안에는 시상하부라는 기관이 자리하고 있어요. 기관이라기보다는 뇌세포들이 뭉쳐있는 다발 정도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시상하부에서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욕구, 즉 식욕, 성욕, 수면욕 등과 관련 있는 뇌세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아들 뇌의 시상하부는 성중추와 관련되어 있는 뇌세포가 딸에 비해 크고 모여있는 모양도 다른데요. 아들의 경우 뇌세포 간의 연결다리라고 볼 수 있는 시냅스가 딸에 비해서 훨씬 오밀조밀하게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상하부 뇌세포 간의 연결이 잘 이루어져 있고 빠른 속도로 정보가 전달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아들의 시상하부는 딸의 것보다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욕구를 강하게 느끼고 그 욕구가 지속되는 시간 또한 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들의 뇌는 한 번 생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욕구에 대한 생각을 멈추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뇌는 힘이 세다. 엄마의 뱃속에서 성별이 결정되면 임신 3개월부터는 아들의 뇌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이것은 아들이 신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남자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뇌로 탈바꿈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흔히 뇌를 좌뇌, 우뇌로 나누어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등으로 말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들은 좌뇌형, 우뇌형 중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남녀의 뇌 발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 중 하나가 바로 태아 때부터 아들은 우뇌가, 딸은 좌뇌가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뇌피질의 두께로 알아볼 수 있는데 대뇌피질의 두께가 두껍다는 것은 그만큼 뇌세포 간의 시냅스가 많이 형성되어 부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부피가 크고 시냅스가 촘촘하게 만들어진 대뇌피질의 부위는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아들의 경우 우뇌가 딸은 좌뇌 쪽 대뇌피질이 더 두껍다고 합니다. 우뇌는 예술적 상상력과 관련이 있고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사물을 이해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공간적이고 입체적인 사물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잘 합니다. 자뇌는 언어를 유창하게 다루는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특히 아들의 우뇌는 기계, 지리, 지도 읽기, 측정 등과 같은 공간 지각과 공간 추론 능력이 월등하게 발달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능력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아동들의 능력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의 지리지식 경진대회에 참여한 수백만 명 중 최종 본선까지 올라가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무려 4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동물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여키즈 국립영장류 연구센터의 연구진은 붉은털 원숭이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어느 장난감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붉은털 원숭이 중 어린 수컷은 남자아이들처럼 트럭, 공구 등과 같은 장난감을 더 오래 가지고 놀고, 어린 암컷은 수컷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처럼 인형, 소꿉놀이 세트처럼 아기자기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실험도 실시했는데요. 원숭이에게 길찾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을 때 수컷의 경우 공간 형태에만 의존해서 길을 찾고, 암컷은 표지판이나 길가에 있는 다양한 사물 등을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길찾기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검사해 보았는데, 공간 형태에만 의존하는 원숭이일수록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컷과 비슷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길찾기를 하는 수컷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아들의 우뇌를 더욱 발달하게 하고, 이러한 발달을 토대로 공간 형태나 공간 유출을 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 없는 아들, 이유가 있다. 인간의 뇌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바로 좌뇌와 우뇌입니다. 두 개의 뇌를 연결하는 신경섬유 다발을 뇌량이라고 하는데, 뇌량은 좌뇌의 정보와 우뇌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통로이자 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녀의 뇌량이 차이가 난다는 주장은 라코스테 우탐싱 박사와 홀로웨이 박사의 실험을 통해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은 남녀의 뇌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 바로 뇌량이라고 주장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최근에 사망한 14명의 뇌를 부검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과학자들과 함께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뇌의 구조, 상태, 무게 등의 여러 조건들을 살펴보고 남성의 뇌인지 여성의 뇌인지를 알아맞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실험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뇌량의 무게와 형태만을 보고도 모두 남성의 뇌와 여성의 뇌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성의 뇌량은 좁고 가늘고 무게도 덜 나가며, 여성의 뇌량은 짧고 굵으며 남성의 뇌량보다 훨씬 무거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들의 뇌량은 가늘고 길기 때문에 좌뇌와 우뇌 간의 정보 교환이 빠르지 않은 데다가 많은 양이 오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로 인해 아들은 딸보다 말이 없고 눈치도 빠르지 않으며 자기 생각에 빠져 있거나 산만하게 보이기 쉽죠. 조리 있게 많은 말을 한꺼번에 쏟아내서 혼을 쏙 빼놓는 딸의 행동과 아들이 영 딴판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뇌량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들의 감정이 발달하지 않았거나 감정과 관련된 뇌 발달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분노한 감정이 오갈 데가 없어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남자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인 양 여겼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배제해야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렇게 오랫동안 학습되어서인지 아들이라고 하면 왠지 무덤덤하고 무감각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아기 때부터 시작된 남성과 여성의 뇌 발달과 차이에 대해 연구해온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의 신경학자 산드라 위틀슨 박사는 아들 역시 감정을 처리하고 느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의 경우 운해에서 감정, 기분, 정서를 담당하는데 딸에 비해 가늘고 긴 아들의 뇌량은 정보 전달을 더디게 하고 한 번에 많은 정보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기분을 말로 표현하기 위한 감정 정보가 딸에 비해 좀 더디게 처리된다는 것뿐이라면서요. 누구나 자신의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들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사회적 문화적 영향으로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의 33세 이하 남성 사망 원인의 1위는 자살이라고 합니다. 호주도 15에서 44세 남성의 사망 원인 1위도 역시 자살이고요. 우리나라 역시 남자 청소년과 청년의 자살률도 매년 증가세에 있습니다. 너무도 끔찍한 통계 결과이지만 아들이 감정을 끌어내고 힘든 상태를 드러내도록 할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들의 무뚝뚝함과 무심함은 감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운해에서 느낀 감정 정보가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좌뇌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할 뿐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정의 덩어리만을 감지하여 어쩔 줄을 모르는 아들의 뇌를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달님들이 저에게 아들들을 키우며 터득한 한마디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른들의 발폭에 맞추려 말고 기다려주면 자아감도 높고 인성도 현명함도 충분하게 잘 자랄 것입니다. 오늘은 가족들이 모여 티타임하며 소소하게 일상을 나누는 웃음꽃 피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달님들 사랑합니다.